총성이 울렸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의 정적을 가른 두 발의 총성.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18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한 남자의 생을 마감시키는 순간이었다. 박정희, 그는 탁자에 엎어진 채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소주잔이 쥐어져 있었고 그 잔 속에는 마지막 술 한 방울이 남아 있었다. 방 안에는 기이한 침묵이 흘렀다. 김재규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분노인가, 해방감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민주주의가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박정희의 죽음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이 극적인 순간에 이르기까지 박정희라는 한 인간이 걸어온 길은 마치 한국 근현대사 그 자체였다. 그의 생애는 굴곡진 우리 역사의 축소판이었고 그의 선택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채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17년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몰이 가난한 농가에서 다섯째 아들로 태어난 박정희의 운명은 이미 그때부터 평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버지 박성빈은 소장농이었고 어머니 백남이는 7자녀를 키우느라 하루도 쉴 날이 없었다. 어린 박정희, 본명은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였다. 그는 훗날 스스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 시절 그는 그저 가난한 농가의 막내 아들에 불과했다. 구미 보통학교에 다니던 박정희는 유독 공부에 뛰어났다. 성적은 언제나 상위권이었고 특히 수학과 역사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녹록지 않았다. 학비를 대기 위해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맡아 했고 박정희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일찍이 출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품었다. 정희야,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 집안이 대대로 가난했지만 내가 바꿀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이 말은 박정희의 가슴 깊숙이 새겨졌다. 그는 밤늦게까지 호롱불을 켜놓고 책을 읽었고 때로는 추위에 떨면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1932년 15세의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에 입학했다.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고 가난한 집안으로서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모순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기도 했다. 사범학교에서 그는 뛰어난 성적을 유지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내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일본어로 수업을 들어야 했고 일본식 교육을 받아야 했다. 조선의 젊은이들은 황국 신민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박정희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의문이 있었다. 왜 우리는 우리말로 공부할 수 없는가? 왜 우리 역사는 부정되어야 하는가? 1937년 사범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문경국립보통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20살의 젊은 교사, 그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미래를 고민했다. 교사라는 직업은 안정적이었지만 그의 야망을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더 큰 세계를 원했다. 1940년 박정희는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만주국 신경군관학교에 지원한 것이다. 이는 당시로서는 조선 청년들에게 주어진 몇 안 되는 출세의 기회 중 하나였다. 하지만 동시에 일제의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길이기도 했다. 신경군관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혈서까지 써야 했다. 박정희는 손가락을 베어 피로 지원서를 썼다. 일본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그 혈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훗날 그는 이 시절을 두고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회고했지만 이는 평생 그를 따라다닐 정치적 약점이 되었다. 만주 국군관학교에서 박정희는 또다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그는 특히 군사학과 전략의 재능을 보였고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1944년 그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57기로 졸업했다. 성적은 3등. 조선인으로서는 매우 뛰어난 결과였다.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다른 길을 제시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광복이 찾아왔다. 박정희는 만주에서 일본군 소위로 복무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조선이 해방되었고 그는 이제 일본군이 아닌 조선인으로 돌아가야 했다. 해방 후 한반도는 혼란에 빠졌다.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했다. 좌익과 우익이 대립했고 각종 정치 세력들이 난립했다. 박정희는 1946년 미군정이 설립한 조선경비대에 입대했다. 그의 일본군 경력은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군사 지식을 갖춘 인재가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948년 박정희는 또다시 인생의 위기를 맞았다. 여순 사건과 관련해 좌익 활동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그는 고문을 당했고 사형 위기에 처했다. 이때 그를 구해준 것은 백선엽이었다. 백선엽은 박정희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구명했다. 대신 박정희는 동료들의 이름을 대야 했다. 생존을 위한 또 다른 타협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박정희는 이때 육군 대위였다. 전쟁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그는 용감하게 싸웠고 탁월한 작전 능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그의 전술은 빛을 발했다. 그는 빠르게 진급했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중령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의 진짜 야망은 전쟁터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전쟁 이후의 혼란 속에서 싹텄다. 1950년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었고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경제는 파탄났고 정치는 혼란스러웠다. 박정희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이 나라는 혁명이 필요하다. 썩어 빠진 정치인들을 쓸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쿠데타에 대한 구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났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장면 내각이 들어섰다. 하지만 새 정부도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여전히 시위를 벌였고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은 이런 혼란을 틈타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다. 박정희는 동료 장교들과 함께 은밀히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혁명을 계획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었다. 적어도 박정희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는 진심으로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 정치인들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다. 북한은 우리를 넘보고 있고 외국은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 박정희의 이런 신념은 동료들을 움직였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박정희가 이끄는 군사혁명위원회 소속 장교들이 행동을 개시했다. 한강대교를 건너 서울로 진입하는 순간 박정희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성공하면 영웅이 되고 실패하면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 쿠데타는 성공했다. 장면 정부는 무너졌고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가 실권자가 아니었다. 명목상 지도자는 장도영이었고 박정희는 2인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탁월한 정치적 감각을 발휘해 점차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군사정부가 수립되자 국민들의 반응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정리되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파괴를 우려했다. 미국 역시 처음에는 쿠데타를 반대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반공을 표방하자 점차 지지로 돌아섰다. 박정희는 집권 초기부터 경제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그의 판단은 명확했다.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연구했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분석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목표는 연평균 7.1%의 경제성장이었다. 당시로서는 매우 야심찬 목표였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박정희는 확신했다.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겠다.
박정희의 개인의 리더십 스타일은 독특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각 부처의 보고서를 꼼꼼히 검토했고 세부 사항까지 직접 챙겼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공장이나 농촌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공무원들은 그의 이런 스타일에 적응해야 했다. 대통령님이 오신다. 이 소리가 들리면 온 부처가 긴장했다. 박정희는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정확한 수치와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추상적인 말은 그만하고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말하라.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1960년대 후반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는 박정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사업 중 하나였다. 많은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지만 박정희는 밀어붙였다. 고속도로가 없으면 경제 발전도 없다. 물류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의 확신은 옳았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자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이 걸리던 길이 4시간 30분으로 단축되었다. 하지만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도 논란은 있었다. 부동산 투기가 횡행했고 일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났다. 박정희는 이런 문제들을 강력히 단속했지만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했다. 급속한 발전의 그림자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박정희는 더욱 야심찬 계획을 추진했다. 중화공업 육성이었다. 철강, 조선, 화학, 기계 등의 중공업을 키워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겠다는 것이었다. 포항제철소는 그 상징이었다. 포항제철소 건설 당시의 일화는 유명하다. 박정희가 건설 현장을 방문했을 때 한 일본 기술자가 한국인들의 기술력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 박정희는 그 자리에서 격분했다.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 기술은 배우고 익히면 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겠다. 실제로 포항제철소는 성공적으로 완공되었다. 1973년 첫 출선식에서 박정희는 감격했다. 드디어 우리도 철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진정한 공업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 일제강점기의 굴욕,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감격이 교차했다. 하지만 경제 발전과 함께 정치적 억압도 강화되었다. 박정희는 1963년 민정이양을 약속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점차 권위주의적 성향을 드러냈다. 1967년 재선에 성공한 후 그는 삼선 개헌을 추진했다. 국가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물러날 수 있겠는가? 아직 할 일이 많다. 박정희의 논리였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969년 삼선 개헌이 통과되면서 한국 정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정희는 1971년 삼선에 성공했지만 이때부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김대중이라는 강력한 야당 후보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김대중은 박정희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했고 박정희의 권위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은 박정희를 크게 위협했다. 박정희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지만 정치적 위기감을 느꼈다. 이런 상황에서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 현대 정치사의 가장 논란스러운 사건 중 하나였다. 박정희는 이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불렀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재체제의 완성이었다.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는 사치다. 우리에게 맞는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박정희의 논리였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고 지식인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유신체제 하에서 박정희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임기 제한도 없어졌다. 국회는 13위 대통령이 지명하는 유정회 의원으로 채워졌다. 사실상 황제와 다름없는 지위였다. 그러나 유신체제는 역설적으로 박정희 정권의 쇠퇴의 시작이기도 했다. 권력이 강화될수록 저항도 커졌다.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 1975년 긴급조치 발동 등 연이어 터진 사건들은 정권의 위기감을 보여주었다. 특히 19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한 사건은 박정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날 박정희는 광복절 기념사를 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총성과 함께 유경수 여사가 쓰러졌다. 박정희는 연설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마쳤지만 내심으로는 큰 동요를 겪었다.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박정희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는 원래도 내향적이고 과묵한 성격이었는데 아내의 죽음 이후로는 더욱 말수가 줄었다. 측근들조차 그의 진심을 헤아리기 어려워했다. 그는 점차 의심이 많아졌고 주변 사람들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 국제 정세도 박정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인권 외교를 강조했고 한국의 인권 상황을 비판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거론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다. 물가가 폭등했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그동안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온 경제성과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는 더욱 강경한 통치에 의존했다. 긴급 조치를 남발했고 반정부 인사들을 대거 구속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만 키웠다. 1979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부마민주항쟁이었다.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지만 곧 시민들이 합류했다. 독재타도 유신철폐를 외치는 함성이 거리에 울려 퍼졌다. 박정희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상황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박정희는 연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각 부처 장관들과 군 수뇌부가 모였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박정희는 점점 초조해했다. 그의 18년 집권이 흔들리고 있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박정희의 최측근 중 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정세 변화에 민감한 정보통이기도 했다. 김재규는 박정희의 강경 일변도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판단했다.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에서 만찬이 열렸다. 박정희와 차지철 경호실장 그리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참석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부마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각자의 속내는 달랐다. 차지철은 더욱 강경한 진압을 주장했다. 각하, 이번에는 확실하게 짓밟아야 합니다. 봐주면 더 큰 화를 당합니다. 반면 김재규는 온건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민심이 이미 돌아섰습니다. 유화책을 써야 할 때입니다. 박정희는 두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18년간 나라를 이끌어왔다는 자부심과 동시에 국민들이 자신을 등지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 그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그런데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논쟁은 격화되었다. 차지철과 김재규의 대립은 점점 첨예해졌다. 박정희는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그때 김재규가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잠시 후 돌아온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각하를 위해서입니다. 김재규의 이 말과 함께 총성이 울렸다. 먼저 차지철이 쓰러졌고 이어 박정희도 탁자에 엎어졌다. 방 안에는 기이한 침묵만이 흘렀다.
18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박정희의 죽음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했다. 18년간 절대 권력자로 군림했던 박정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해방감을 느꼈고 어떤 이들은 불안감에 떨었다. 하지만 김재규가 기대했던 민주화는 오지 않았다. 대신 또 다른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등장했고 한국은 또다시 군사정권 하에 놓였다. 김재규의 총성은 박정희 개인의 생명을 끊었을 뿐 권위주의 체제 자체를 끝내지는 못했다. 박정희가 남긴 유산은 복합적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그의 성과는 부인할 수 없다. 그가 집권한 196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2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가 죽은 1979년에는 1640달러로 20배나 증가했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중진국 문턱에 도달했다. 산업화의 성과도 놀라웠다. 농업국가였던 한국이 공업국가로 탈바꿈했다. 포항제철, 현대조선, 한국전력 등 오늘날 한국 경제의 기둥이 되는 기업들이 이 시기에 태어났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사회 간접 자본도 크게 확충되었다. 새마을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농촌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고 농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무장한 한국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발전을 넘어 국민 정신의 혁신이었다. 교육 부문의 발전도 주목할 만하다. 박정희 시대에 고등교육이 크게 확산되었고 기술 교육이 강화되었다. 이는 후에 한국이 지식경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과학기술진흥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같은 우수한 연구기관이 설립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박정희가 남긴 그림자도 깊다.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은 크다. 유신체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상처를 남겼다.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약되었다.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고문받고 구속되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도 심각했다. 노동자들의 인권은 무시되었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은 그런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환경오염도 심각한 문제였다. 지역 격차와 계층 격차도 확대되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 영남 지역에 집중된 투자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도 이 시기에 형성되어 경제력 집중 문제를 낳았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엇갈린다. 보수층은 그를 경제 대통령, 근대화의 아버지로 추앙한다. 한국을 세계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끌어올린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한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낸 것을 높이 산다. 반면 진보층은 그를 독재자,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비판한다. 경제 발전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독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희생시킨 대가로 얻은 성장이라고 평가한다. 유신체제와 각종 인권 유린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 국제적으로도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복합적이다. 개발도상국들은 그의 경제 발전 모델에 주목한다. 단기간에 이룬 놀라운 성과를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하지만 서구 선진국들은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비판한다.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본다. 박정희 이후 40여 년이 흘렀지만 그의 유산은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 있다. 경제적으로는 그가 닦아놓은 토대 위에서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삼성, LG, 현대 등 세계적 기업들이 탄생했고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그의 그림자가 남아있다. 강력한 대통령제, 관료주의적 행정, 권위주의적 리더십 등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이런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경제와 정치의 불균형,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등도 그 시대의 산물이다. 사회 문화적으로도 박정희의 영향은 크다. 하면 된다는 의지주의, 빨리빨리 문화, 성장 우선주의 등은 모두 그 시대에 형성된 것들이다. 이런 문화는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낳았다. 과로사, 자살률 증가, 사회적 스트레스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박정희는 어떤 의미일까? 386세대에게 그는 극복해야 할 독재자였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좀 더 복합적인 존재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 중 일부는 박정희 시대의 고도 성장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확실한 미래를 제시해주는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기도 한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박정희식 리더십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나기도 했다. 강력한 정부 주도의 위기 극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권위주의적 접근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컸다. 결국 박정희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몫이다. 그는 분명히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하나다. 그의 공과 과를 모두 인정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경제발전 의지와 추진력은 배울만하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내는 집념,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는 지속성, 현장을 중시하고 세부 사항까지 챙기는 리더십 등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덕목들이다. 하지만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도 그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또한 그의 성과가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당시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 국제적 여건, 시대적 배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지도자, 개인의 능력을 과도하게 신화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과제들 마이너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북한 문제, 기후변화 등 마이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정희식 접근법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민주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참여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박정희의 삶과 죽음은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하게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아무리 능력 있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 그의 말년의 모습은 이를 잘 보여준다.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는 민주적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장면 설명: 한국의 사계절이 빠르게 변해가는 풍경, 그 속에서 변화하는 사람들의 모습, 발전과 성찰이 함께하는 현재의 한국 사회. 어쩌면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그가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민주화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 사람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징표다. 중요한 것은 박정희를 신화화하거나 악마화하지 않는 것이다.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다. 그의 성공에서는 배울 점을, 그의 실패에서는 경계할 점을 찾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박정희식 권위주의가 아니라 그의 추진력과 의지를 민주적 틀 안에서 발휘하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 장기적 비전을 추구하되 과정에서의 민주성을 중시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박정희가 꿈꾸었던 잘 살아보세라는 소망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하지만 그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도,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사회적 행복도 중시해야 한다. 성장의 양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질도 중요하다. 또한 박정희 시대의 성과 위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지속가능 발전, 평화통일 등 21세기의 과제들은 20세기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박정희의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해낼 수 있다는 정신일 것이다. 절망적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 그것이야말로 오늘날에도 필요한 정신적 자산이다. 장면 설명 일출과 함께 펼쳐지는 한반도의 웅장한 모습, 그 위로 떠오르는 태극기, 과거의 그림자를 벗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적 이미지. 1979년 10월 26일 총선과 함께 막을 내린 박정희의 시대. 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그보다 훨씬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 민주주의도 상당히 발전했고 인권의식도 크게 향상되었다. 국제적 지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사회 양극화,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환경 문제 등 박정희 시대에는 없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박정희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교훈은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시대는 변하고 과제는 바뀌지만 나라와 민족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감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박정희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 그것은 성공의 모델일 수도 있고 경계해야 할 교훈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박정희가 1979년 10월 26일 그 총선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후 한국은 험난한 여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많은 희생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모두 이룬 나라가 되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다. 통일 한국의 꿈, 선진국으로서의 책임,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 등 더 큰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시대의 성과와 한계를 모두 성찰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박정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대한민국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과거의 유산을 발판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박정희의 유산을 함께 나눠주세요.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